벌써 34년을 지나가는 대한민국 장기 미제 사건.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절대 잊지 않고 있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필체, 몽타주, 그리고 목소리뿐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미 공소시효는 끝난 사건이다. 맞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지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언젠가 분명 범인은 검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눈부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해결되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이 많아지고 있죠. 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 어디선가 숨어 사는 그들에게 언젠가 너희는 분명 잡힐 거야 라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범인이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라면 어쩌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 폐지가 아닌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죠. 장기 미제 사건 2025년 버전 그놈 목소리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죠. 저희가 과거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도 몇 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몇 년 주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텀들이 좀 있었는데요. 2025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6년이 되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이 되게 됩니다. 분명 어디선가 범인이 살아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사건 범죄의 특징상 우리가 아는 연쇄살인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살아서 그때 나이가 약 30대라면 지금 현재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겠죠. 60대 정도의 나이에 100세 시대의 대한민국에 있는 거라면 건강하게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이 내용들을 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지켜보고 있고 잡히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을 봐서라도 자수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다른 부분보다 범인들의 모습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놈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더욱 말이죠. 자, 우선은 사건 발생 초기 시작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월 29일 사건은 발생하게 됩니다. 약 오후 5시 20분 정도였는데요. 압구정에 있는 H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군이 갑작스럽게 실종됩니다. 밤 늦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근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그 실제 전화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셨어요? 네. 바꿔주십시오. 아니, 앞에 좀 나왔어요. 자꾸 말씀 좀 하세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이군의 아버지가 들어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 범인,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군을 데리고 있다. 이틀 안에 현금 7천만 원과 차량용 카폰을 준비해라. 요즘 세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분명히 핸드폰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도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많았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카폰이라는 건 엄청난 금액으로, 사실 당시만 해도 좀 많이 잘 사시는 분들, 자동차에 달아놓는 일종의 핸드폰 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월 31일이 됩니다. 사라진 지 2일차가 되는 날이었죠. 근데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이게 조금 이상한 전화가 하나 걸려옵니다. 아, 저 서초경찰서 형사인데요. 거기 지금 나가 있는 형사 있죠? 좀 바꿔주세요.
네, 형사 와 있습니다. 지금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바로 눈치를 챕니다. 아, 이거 떠보는 거다. 이거 떠보고 혹시라도 얘기가 나오면 신고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당시에 이영호 군의 새어머니죠. 이영호 군의 새어머니가 여기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여기 경찰이 왜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당시 범인은 신고 안 했구나 라고 완벽하게 확신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의심은 갖고 있지만 아직은 안 한 것 같은데 정도로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부터 확인이 됩니다. 애기는 어떻게 됐어요? 애를 돌려주셔야죠. 애기는 잘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애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때 아빠한테 요구한 사항일 텐데요. 몇 시간 했나 모르겠네요. 준비됐는데요. 애기들 애 목소리라도 들어야죠. 준비됐으면 다시 전화드릴게요. 돈 준비됐냐? 이제부터 이에 끔찍한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폰과 현금 준비, 그리고는 계속 협박을 일삼습니다. 형을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요? 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형은 살아있는 거예요? 형은 죽기를 바라죠. 형을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폰을 준비했고 현금도 준비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리고 카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카폰 안 받으시죠? 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기다리시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네. 저 연락 물론 안 하셨겠죠? 그런 건 안 친구들에서 아무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금 넘더라도 기다려주십시오. 차에서. 네, 알았습니다. 자, 이 협박 어떻게 들리시나요? 돈을 준비했는지 확인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아이는 문제가 없다. 돈만 준비하면 된다. 다 됐느냐?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리고 어디론가 위치로 이동할 준비해라.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보죠. 경찰에 신고했냐? 분명히 앞에서 확인했지만 100% 믿은 게 아닙니다.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진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깔려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요, 좀 많이 이상합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34분 조금 될까 40분에 뒤트렁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뒤트렁크요? 뒤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네.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김포공항 국내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이 멘트를 좀 정리해보면 전화를 건 협박범이 이제 34분 정도가 지났다. 40분이 딱 되면 트렁크랑 창문장 다 열어놓고 40분이 되고 나서 출발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 동선을 체크를 해보면 전화를 했던 애가 그 근처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아파트 집 주변, 그 차량 주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뭐가 없죠? 핸드폰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는데 34분이 지났다, 40분이 되면 이렇게 해라. 이거 무슨 말이죠? 이들의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범인들끼리의 약속이요. 몇 분까지 출발시킬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거 있는지 봐. 난 그걸 시킬게. 자, 그러면 한 가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범인 중에 한 명은 어디 있었죠? 압구정 H아파트 그 차량 근처 어딘가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형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확인조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요, 김포공항으로 이동해라라고 협박 전화했던 사람. 이 범인이 계속해서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데, 이 목소리는요, 나중에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공항철도 아시죠? 삼성동에서 가는 그 공항철도,
바로 김포공항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공항철도 쪽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시간이 정해진 겁니다. 김포공항으로 오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공항열차 타고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오는 거 타고 지나간다. 어디로? 김포로. 그 동안에 여기 있는 감시조는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녹취입니다. 2구역으로 가 계시라고 전해주십시오. 2구역으로요? 네. 2번 주차장으로 가셔가지고 예. 거기서 기다리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았어요. 부탁합니다. 예. 구역 2. 자,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전화를 했죠? 카폰으로 전화한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요. 남편한테 이렇게 전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죠?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제 도착을 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지시를 합니다. 김포 주차장 2구역에 실내등을 켜고 차키는 꼽아놓고 그리고 돈을 두고 그 자리에서 이탈해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무려 3시간이 지나도 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뭘 의심하는 거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 계속 지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동선상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리 동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압구정 아파트에 있던 애의 임무는 끝났죠. 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화협박범에게.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차가 떠날 때 따라붙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김포공항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이 협박범은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얘는 어디로 갔을까요? 압구정 아파트에 그대로 있지 않겠죠. 얘도 어디론가로 이동을 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동선 따려고요. 따라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혹은 자료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협박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왔는데 나중에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김포공항 내 공중전화에서 전화란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넘어왔습니다. 차 뒤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차 뒤에 누가 타요? 잡고 보시면은 아, 그냥 잠들어 버리겠습니다. 오늘 일할 때까지 여보세요? 애는 괜찮아요?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안 돼, 다시 없어요. 전화드리죠. 이 멘트 두 가지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지하일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멘트입니다. 아이는 어떠냐라는 질문에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딱 자기가 준비한 말만 끝까지 합니다. 그게 뭐였죠? 돈을 준비 안 하면 애 식사를 끊겠다. 이 말을 꼭 전해야 됐던 겁니다. 왜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아이 밥 굶긴다 그러는 거 못 참죠. 가만 안 두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밥을 굶기겠다. 희망을 계속해서 주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이미 약속이 끝난 내용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이 혹은 두 명이 막 이렇게 그냥 상황에 맞춰서 빨리빨리 하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느낌이 오시죠? 미리 준비를 꽤나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동선부터 행동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름 돋는 점이 뭐였죠? 차 뒤에 누가 타고 있었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떠보는 겁니다. 떠보는 게 첫 번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목적일 수도 있죠. 공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공항은 왜 불렀던 걸까요? 1차 확인. 누구? 압구정 아파트. 그 차를 따라 나가는 차들의 차량 번호 좀 적어봐봐. 확인해봐봐. 이럴 수 있죠. 그것 좀 체크해봐봐.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가지고요. 그 차량 근처를 따라다니는 자동차 번호들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번호를 서로 알고 있지만 서로 핸드폰이 없으니 연락이 안 되잖아요. 방법이 하나 있죠. 둘 다 공중전화로
한 곳에 전화하면 됩니다. 어디죠? 센터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범인은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셋. 이러면 서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압구정 아파트에서 차량 안에 없었고 오케이. 이 차가 이제 나가는데 어떤 차들이 따라나가지? 어떤 차 무슨 색깔? 차량 번호 대충 몇 번? 전화합니다. 이런 거 확인했다. 갖고 있죠. 동선을 이동하고 있었던 범죄자 삼성동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그리고 김포로 갑니다. 공중전화로 협박을 할 때 거기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다가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전화에서도 할 수 있고요. 체크를 합니다. 어떤 차들이 있었냐, 어떤 번호가 있었냐 확인해보고 그런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서로의 감시망에서 뭐가 붙었냐 안 붙었냐라는 게 체크가 됩니다. 이게 된다면, 다시 얘기하면 제가 자꾸 센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심 센터가 존재하게 되면 핸드폰의 역할이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 맞다면요. 무서운 게 이거죠. 김포는 뭐예요? 김포공항은 페이크입니다. 뭘 확인하기 위함이죠? 압구정에서 출발하는 것과 김포공항에서 도착하는 것, 차량이 겹치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보기 위한 일종의 페이크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기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던 거죠. 최종 목적지가 우린 하나 알고 있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자리 동선을 위치를 바꿨다. 왜 그랬을까요? 찾아보려고요. 여기까지 확인해보고 겹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동선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곳으로 와라. 자, 여기 발생했던 데가 압구정이었죠. 강남쪽. 그리고 김포공항 서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북으로 오라고 합니다. 어디요? 종로. 대한극장입니다. 대한극장으로 와라. 차를 세우고 키를 꼽아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근처 제과점으로 가라. 제과점이 문이 닫았으니 치킨센터로 옮겨라. 거기에 닫은 걸 알고 있다는 건 얘도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떻게요? 철도 타고요. 철도 타고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거죠.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었는데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게 됐던 사실이었는데 실제 범인이 김포공항 국내선 2층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거기에 있는 CCTV가 존재했거든요. 근데 당시 경찰이 여기에 녹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녹화 요청을 했다면 우리에게 실제 당시의 모습의 몽타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결국 CCTV 영상을 삭제해버립니다. 해서 우리가 실제 얼굴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당시 범인이 국내선 청사에서만 약 2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도 3시간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기까지 분석을 조금 해볼 건데요. 범죄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요. 자, 일단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의 수립에 돈의 목적성이 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를 고민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관점은 당시 91년도 그 전후로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당시 대통령까지 나가서 막 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 강한 처벌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 범인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포기하고 조금 시간을 끌고 잠잠해지고 나서 하자. 이거던가 아니면 훨씬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자.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봤죠. 범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들은 후자를 선택했죠. 납치의 목적은 뭐 보이는 대로 현금 7천만 원인 금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요, 그럼 이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정말 풀어줄 생각이 있었을까요?
돈을 받고 풀어주게 되면 자신들이 검거될 확률은 뭐가 되죠? 훨씬 높아집니다. 왜요? 아이가 자신들을 봤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살려둘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 있던 상태였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잔혹한 겁니다. 길게 살려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동하기도 불편하고요. 시끄럽고요.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서 모든 동선들이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범행 대상이요. 자,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압구정 H아파트가 요즘에 집값이 어마어마하죠. 물론 당시에도 싼 아파트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정도의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 그냥 보통 완전 잘 사는 분들도 사셨지만 당시 거기가 신축이기도 했고 아파트 만들어진 상태가,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 그 근처에 사셨던 분들이 들어갔던 막 그렇게 분양이 잘 됐던 그런 아파트의 느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요, 현금 7천만 원을 준비하라 라는 얘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카폰까지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보통의 집에다가 한다? 불가능합니다. 당시 압구정 H아파트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중산층? 조금 잘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분들에게 갑자기 현금 7천만 원을 달라. 카폰을 준비해라. 그럼 자동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카폰을 설치하죠. 이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알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유사범죄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납치를 시도한다라는 것도 어렵죠. 그냥 지나가는 애들 중에 한 명.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계획적으로 안전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했던 이들. 그럼 무작위적으로 누군가를 노렸다라기보다는 도리어 타겟을 정해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면식 관계이거나 건너 알거나 혹은 그 전부터 계속 찾아보면서 기회를 노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군의 루틴을 파악해본다. 부모의 동선을 파악해본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실제로 납치를 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볼 수 있죠. 이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이가 외우고 있었을까? 못 외웠다 하더라도요, 한 가지만 알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몇 동 몇 호. 아이가 그걸 모를 리는 없죠. 몇 동 몇 호면 당시에 전화번호부만 뒤지더라도 집 전화번호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돈도 요구를 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들의 머릿속에 이미 계획 단계부터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잡히면 안 된다. 절대로 꼬리가 밟히면 안 된다. 계획은 매우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화랑 상황들을 놓게 보게 되면 센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각각 역할 분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다 같이 마음이 맞아서 33.3%씩 아이디어를 내서 움직일까요? 이런 범죄 없습니다. 조직 범죄의 특징은 무조건 헤드가 존재합니다. 주범이요. 모든 계획과 실행 내용들을 하고 그 역할 분담을 하나씩 부여하는 게 대부분 조직 범죄의 특징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전화조, 이동하며 전화하는 전화조가 하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감시조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요? 아파트에서요. 누구를? 이군의 아버지의 차량을.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 구조가 됐던 거죠. 이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끔찍한 범죄들 있죠. 얘네들이 잡혔던 이유가요, 납치를 한 애가 직접 전화해서, 직접 동선을 들켜서, 전화번호 추적돼서 오랫동안 통화해서 다 기사로 떴을 때입니다. 얘네들은 이걸 전부 다 학습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길게 하면 안 된다. 신고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신고를 했다면 전화 오래 하면 위치 추적 당한다. 이걸 다 알고서 움직인 겁니다.
자, 분명한 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고 있었던, 그리고 끝까지 의심을 했고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선에 대한 위치도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더 복잡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서울 곳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김포공항이 페이크였다면 종로 대한극장은 진짜였을 가능성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똑같은 차가 없던 거니까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 돈 가져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2월 1일 새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새벽 2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 대로변에다가 차에다 돈을 두고 그대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이군의 새엄마가 빌딩 옆쪽에 몸을 숨기고 차량 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형사들도 잠복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하차도에서 나오고 있는 20, 30대 남성을 한 명 목격하는데요. 이 남성이 자동차 주변을 계속 확인하면서 어슬렁슬렁거립니다. 주변을 보면서요.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새엄마는요, 손짓으로 형사들에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잡습니다. 도망칩니다. 나중에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범인이 아니면 범인이 그걸 보고 신고한 걸 알 수도 있으니까 잡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범인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놓쳤던 사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이후 협박 전화가 또다시 걸려옵니다. 대한 애착이 없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락하지 말라고. 무슨 연락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끝까지 거? 잡아떼실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당장 앞에 제가 아는 형사만 해도 2명이 와 있어요. 자기가 아는 형사만 2명이 와 있다. 떠보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본 걸까요? 우린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본 거라면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건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면서도 자기의 말에 따르게만 움직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10분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 바꾸고 어디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금호동, 압구정, 충무로, 공항, 개포동, 양평동 계속해서 자리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이유는 그거죠. 따라다니는 차가 있는가? 왜요? 새벽 시간이잖아요. 새벽 시간인데 아까 봤던 차들이 비슷한 차들이나 비슷한 번호판의 차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경찰이 붙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새벽 시간에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켰던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건 얘네들은 뭘 하고 있었죠? 주변 차량들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뭐 하고 있죠? 쌓아놔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잡히니까요. 많은 차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형사들은 잡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납치 7일차입니다. 5일이었는데요. 전화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길게 하면 꼬리가 밟힌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범행 수법을 변경합니다. 메모지를 찾아라. 어디 가서 메모지만 찾아요. 뚝.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메모지에다 지시사항을 적어놓게 됩니다. 당시에 보게 되면 2개의 은행 계좌를 적어놨거든요. 하나는 한인은행 계좌의 윤현수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상업은행 계좌의 김주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각각 2천만 원을 입금시켜라 라고 했는데 일단 당시에 부모님은 한인은행 계좌에 2천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해놓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시간을 끌었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범인 잡았네. 김주선, 윤현수. 이 사람들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당시는 금융실명제 전이었습니다. 해서 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 걸로 통장 만드는 게 가능했던 시대.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있죠. 거기가 그 지점이 있죠. 거기가 유일하게 CCTV가 없던 곳입니다. 사람은 북적이는데 CCTV가 없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치밀하죠. 다 준비한 겁니다. 다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공간이면서 CCTV가 없는 곳. 그래야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 납치 15일차가 됩니다. 오후 5시 반경 이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2천만 원은 어느 은행에 입금했는가? 어디에다 했다. 아,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와라.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서울교 밑에 보시면요. 서울교 밑에서 바로 정 밑에서 차를 세우십시오. 바로 밑에 서울교 밑에요? 예. 그 차 세우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 바로 바짝 붙여서 차를 세우시면요. 거기 차도하고 인도 사이 경계선 블록에 돌로 내가 메모를 눌러놨습니다. 자, 이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메모지를 놨으니까 차량을 세우고 이걸 해라. 이렇게 왜 시켰을까요? 이유는 뻔한 겁니다. 여기는 차가 멈추면 티가 바로 나거든요. 어디라고 그랬죠? 올림픽대로요. 차들이 계속 달려야 되는 신호가 없는 곳입니다. 쭉 달리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 갓길에 차를 세운다. 근데 어디선가 다른 차들이 선다? 이상하죠. 다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메모를 보고 지시를 따라라. 그거는요. 올림픽대로 난간석에서 양화대교 남단 88대로입니다. 김포공항 방향에 첫 번째 가로등 그 배전판이라는 거 위에 5천만 원 넣어놓은 가방 올려두고 가라 라는 게 메모지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넣지 말고 가짜 돈 그리고 깡통 같은 거 넣자. 그렇게 하고 올려두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군의 아버지는요. 경찰의 말대로 차량을 세우고 그 배전반 위에다가 올려놓은 뒤 지시사항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형사들의 혼선이 왔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물건, 돈가방을 놓으라는 위치를 헷갈린 겁니다. 착각을 해서 실제 돈가방이 있는 곳에서 200m나 떨어진 고수부지 쪽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눈으로 안 보이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범인은 나타났습니다. 그 돈가방을 들고 사라져버렸죠. 그 이후 전화가 옵니다. 네? 무슨 말씀하세요? 웃고 있죠. 어이가 없다는 듯이. 거기 깡통까지만 뭐요? 거기 깡통까지만 들어서 당신은 말이야 사실 가면 안돼 제일 나쁜 놈의 새끼야 정말 뭐라고? 끝까지 악한 사람 만나 자, 이때 알았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전에 알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정확히 눈치를 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깡통이랑 이상한 돈을 넣어놨다. 보통 자식을 찾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넣었을 텐데 2천만 원도 입금을 했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경찰이 붙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지시가 오게 됩니다. 대치동의 모 아파트 횡단보도 오른쪽 쓰레기통에 쪽지를 봐라 라고 하고 마지막 지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자, 범인의 흔적은 과연 더 이상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납치 21일차 범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후 3시 30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은행 돈 입금되어 있는 곳 그 통장을 내밀고요.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이미 경찰이 막아놨습니다. 지급정지요. 지급정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남성은 도주하게 됩니다. 범인이었죠. 그런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자, 이후에요. 흔적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 은행과 좀 얘기가 좀 잘 됐더라면 막아놓고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었죠. 잘 생각해보면 김포공항에서도 CCTV를 놓쳐버린 것, 그 뒤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흔적들을 잡을 수 있고 검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놓쳐버린 것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아예 감춰버렸죠. 자, 여기서 하나 의심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얼굴이 그 목소리라고 장담하시나요? 얘네 엄청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움직이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돈을요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700만 원만 인출한다 그랬거든요. 2천만 원을 인출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을 요구한 것 중 700만 원만 가져간다라는 느낌은 10%만 가져간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공범 중에 한 명이 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센터가 하나 있었고 센터의 헤드가 이걸 모든 걸 계획했던 주범이 자기가 직접 가서 돈 700만 원을 인출한다는 건 조직범죄에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전체라면 모를까요? 잡힐 수도 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할 게 아닐 겁니다. 그럼 돈을 찾을 사람을 시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최소로 따지면 이 얼굴의 주인공이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던가, 목소리의 주인공, 그게 아니라면요, 아파트에서 감시하던 감시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뇌피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10%요. 애초에 계획을 할 때 너가 하는 역할은 이 정도니까 넌 10%만 가져가. 뭐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왜 돈 안 주냐? 나 이거 신고한다. 나 너무 억울하다.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자, 분명한 건 이 얼굴이 이군을 살해한 범인이다 라는 얘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확실한 내용인 거죠. 자, 그렇게 이들은 종적을 아예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43일차가 됩니다. 3월 13일 난 12시경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잠실 고수부지였거든요. 압구정 거의 바로 옆입니다. 잠실 고수부지에 있는 하수구 안에서 이군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당시 이제 입고 나갔던 옷 그대로였고, 그리고 위 내용물을 확인해 본 결과 그날 실종 당시에 먹었던 음식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당일날 살해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었었죠. 끔찍합니다. 납치하자마자 당일날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이군의 부검감정서를 살펴보게 되면 질식사가 사인인데 구타 흔적이 있습니다. 머리 앞쪽, 뒤쪽 총 3군데에 좀 단단한 물체로 가격을 한 흔적도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울었을 겁니다. 무섭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하기 위한 공격을 가했겠죠. 폭행과 그리고 질식사까지 진행을 했던 끔찍한 범인입니다. 굉장히 짧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죠. 위에 남은 내용물을 살펴보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은 어떻게 됐어요? 여보세요? 형은 살아있어요? 형은 내일 저녁에 보내드리죠. 한숨 쉬면서요. 내일 보내드리죠 라고 얘기합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뭘 보낸다는 겁니까? 보낼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물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이 전화책, 이동책은 실제로 주범이 존재한다면 이 주범이 당일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유추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선 부분이니 어찌되었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형이 내일 학교도 계약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형아가 연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형아 얘기는 엄마가 운전을 다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연 때문에 걱정하더라. 그리고 엄마가 더 운전을 잘한다고 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형이 지금 6학년 올라가는 면 있죠. 10.5예요? 네. 조심하세요. 이군의 형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학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박이죠. 거기 차 또 한 대 있죠? 어디요? 집에요. 집에요? 네, 엄마 차 있다고 그러던데요. 제 차는 없는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위 내용물을 봤을 땐 실종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이군의 이야기를 마치 들은 것처럼 하면서 정보를 물어봅니다. 이군이 얘기할 내용이 아닌데요. 집에 차가 또 있어요. 엄마가 운전을 잘해요. 연이 걱정돼요. 형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얘기하면서 이군의 말로써 이군이 살아있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 라고 안심을 시키듯이 정보를 던집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알죠? 이군이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한다고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연 얘기하고 연 걱정한다 뭐한다 이런 내용들 한다고요. 심지어요 할아버지가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도 돈이 많고요. 할아버지도 부자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거를 다 공통적으로 좁혀보면 누가 존재하죠? 전화한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디 안에요? 여기 센터 안에 누가 있을 수도 있죠? 지인이요. 누구요? 완전히 가까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그건 집안일이니 어느 정도 돈이 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뭐가 있다 정도를 아는 사람. 왜냐면 이렇게 말은 못하거든요. 우리가 들었는데 집에 차 또 있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군한테 들었는데 집에 차 또 있죠?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듯한 뉘앙스로 던져줄 수 있으면서 원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다. 의심이 가는 대목일까요? 한번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일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저한테 없습니다. 그럼 또 딴 사람이 있어요? 네, 저 괜히 일로 뛰어가지고 아주 곤란해 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괜히 이 일로 끼어서 곤란해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에 저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저희가 그러면 살려보낼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돈입니다.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또 넣어놓고 있거든요. 자기는 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 전화를 하는 역할, 이동 동선을 보면서 주변 차량들 보고하는 역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마도 전화 담당 및 이동 동선이었다. 근데 얘는 누가 아니죠? 헤드가 아닌 겁니다. 여기 뒤에는 검은 흑막 안에 가려진 진짜 센터가 존재하죠. 그 어디에도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목소리를 내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춰줘야 될까요? 어쩌면
이군과 혹은 이군의 가족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말입니다. 자, 저희가 이 자료 내용들 그리고 실제 협박 전화를 한 날짜들을 공통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까도 날짜를 말씀드렸죠. 유독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협박을 안 합니다. 평일에는 막 새벽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막 왔다 갔다 이동을 시켰던 이 범인들이요. 꼭 유독 뭘 해놓고 며칠씩 전화를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주말이 끼면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협박을 못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집, 가족이 있나? 평일에는 일한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서 뭘 할 수 있지만 주말에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건가? 주말에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사람인 건가? 라는 의심도 당연히 드는 모습이죠. 유독 주말, 토일에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놈 목소리, 걔가 곧 살인마이자 범인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한 가지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이동책과 협박책이었다. 분명 그 안에 공범이 존재하고 거기엔 더 큰 센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공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예 모르는 쪽을 건드린 건 아닐 거다. 지시를 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획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계획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면 헤드는 대가리 있죠? 헤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전 이게 가장 의심이 가거든요. 대가리. 이걸 모든 주동자는 머릿속에 이 생각이 하나 들 겁니다. 만약에 꼬리들이 잡히면 나도 잡힐 수 있죠. 그걸 대비하겠다. 어떻게 대비하면 되죠? 알리바이 만들면 됩니다.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유독 이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이상할 정도로 명백히 제공한 한 인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합니다. 그 정도까지 영수증도 다 모아놓고 위치와 동선들도 일부러 눈에 띄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관계는 가족이었고요. 물론 의심입니다. 다만 이 모든 구성들, 범인의 모습으로 이 움직임들을 살폈을 때 총지휘하는 헤드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 헤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잡히지 않을 대비도 분명히 했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감추는 거죠. 그리고 납치할 때 가장 편하기도 하고요. 왜?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 중 공모자가 아닌 헤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범은요, 아마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죠. 아예 관계없는 사람들이 움직였으니까요. 우리에게 어쩌면 알려졌던 이 얼굴 기억하실 겁니다. 어쩌면 이 얼굴도요, 진짜 이 사람 맞나? 아니요, 이 사람 수거책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이 살인마다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공범 1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들렸던 그놈의 목소리도 주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형 아까 들어오셨어요? 네. 바꿔주십시오. 아니, 어디 좀 나왔어요. 자꾸 말씀 좀 하세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보세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기 스스로 합리화할 겁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주범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 몰랐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협박 전화만 하고 보고만 했을 뿐이야. 내 잘못 아니야. 난 안 그랬어.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에서 70대가 됐겠죠. 그리고 잊고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건 전면 재수사 중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말이죠. 언젠간 잡힐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의 목소리와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유류품도 남아있고요. 얼마 전이었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은 하실 겁니다. 신정동에서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건의 진범을 확인했다. 그 전두 이 춘재도 잡았습니다. 어디선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잡힐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혹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얼마 전에 보니 아니더라고요. 신정동이요. 저 이름 깠습니다. 죽어서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들었거나 혹은 당시에 가담을 할 뻔했거나 양심 고백 정말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살아있었다면 마흔이 훌쩍 넘었을 이군입니다. 가정을 꾸렸을 거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당신들이 꺾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겐 큰 상처를 준 거고요. 남의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들이야말로 악인입니다. 정말 자수하고 양심 고백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른 척 묻고 살다 나중에 당신들 가족에게 큰 피해 끼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